TIP 팁톡.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죠. 작년인데요.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난 7살 어린 딸을 인공지능으로 다시 만난 다큐멘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한 번의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만약에 상용화된다면, 우리 모두 손쉽게 할 수 있다면 이건 감동으로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투마로우 이슈 앤 피플, 내일의 이슈를 생각해보는 팁톡. 오늘은 서울여대 바른AI연구센터장 정보보호학과 학과장인 김영주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께서는 이 디지털 윤리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먼저 문제의식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신 분이었는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게 한 25년 전인데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그 컴퓨터 범죄 수사를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이걸 담당을 했었는데 96년도에 어느 대학교 해킹 동아리가 다른 대학교 서버를 해킹하는 사건을 이제 수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해킹 동아리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손에 꼽히는 대학 해킹 동아리인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학 총장님이 일관지에다가 학생들 교육을 잘못시킨 거에 대한 사과 성명도 내고 그랬던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수사관 교육도 시키고 검사 교육도 시키면서 이게 근본적으로 기술이나 법도 있지만 윤리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부터 이제 인터넷 윤리 운동을 시작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윤리 운동, 그렇게 디지털 윤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윤리 운동에서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기술이 발전하게 되다 보니 이 인공지능 윤리 운동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최근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 메타버스도 윤리라는 게 존재를 하죠. 네. 그렇죠. 자, 처음 목소리를 내실 때와 지금의 상황은 기술도 그렇고 상용화도 그렇고 천지가 개벽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청취자들이 좀 헉하고 놀랄 만한 사례, 이 정도까지 지금 기술이 발전했고 이 정도까지 환경이 바뀌었다, 이런 거 있을까요? 네, 당연히 새로 나온 기술도 있는데 옛날 기술이 최근에 이제 좋아졌던 거 한번 예를 들면 제가 대학 다닐 때가 한 35년 전인데 대학 다닐 때 애플 컴퓨터를 사용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외장 하드를 붙이는데 외장 하드의 크기가 10메가바이트? 10메가바이트 정도인데 그게 한 2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국립대학교 등록금이 50만 원 했으니까 등록금이 한 반 가격을 주면 10메가바이트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단위가 거의 100만 배가 증가했습니다. 몇 테라바이트, 몇 테라바이트를 한 1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단가도 싸지고 성능도 좋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그렇죠. 네. 자, 오늘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좀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앞서 이 너를 만났다 이 다큐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또 오래전 세상을 떠난 가수 거북이 임성훈 씨가 3천 홀로그램으로 옛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작년이죠? 네, 맞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방송이 됐죠. 네. 음악 전문 채널 방송사 이름 말해도 되나요? 네네, 말해도 됩니다. 네, 엠넷에서 이제 다시 한 번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당시 시점으로 해서 12년 전에 이제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던 터틀맨 임성훈 씨를 무대에 이제 다시 세웠는데 그때 이제 사용됐던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세웠고 그리고 그분들이 원래 이제 그분이랑 같이 노래 부르셨던 나머지 두 분 가수, 지희하고 금비랑 같이 더불어서 이제 완전체로 복원을 해서 이제 노래를 불렀죠. 그 당시에 유튜브에 방송이 되고 나서 거의 조회수가 650만이 넘어가고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거고요. 비슷한 이제 기술들이 드라마나 공연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 저도 봤는데 그때 단순히 홀로그램으로 세상을 떠난 그 임성훈 씨를 불러낸 것만이 아니라 과거 활동을 같이 한 두 여성 멤버하고 기존의 노래가 아닌 신곡을 같이 부른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신 분들이 사실 많지 않으세요. 네. 왜냐면 이전에도 보면은 마이클 잭슨이나 마리아 칼라스나 휘트니 휴스턴 같은 경우도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다시 이제 디지털 부활을 시켜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분들은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불렀던 노래를 다시 재생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 이번에 방금 말씀하셨던 케이스는 신곡을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 클래스의 주제곡인 새로운 시작을 학습을 해서 불렀던 건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시 삼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윤리적인 문제나 또 심지어 법적인 문제도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고인이 된 가수의 팬은 사실 너무 좋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노래가 아닌 신곡을 계속 만들어낸다면 네. 지금 가수를 꿈꾸는 지망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하루 동안에 들을 수 있는 노래 그 시간의 총량이 얼마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정하겠죠. 그렇죠. 이제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시간 일일 총량이 일정하다고 부르면 그 중에서 이제 상위를 차지하는 노래나 가수가 어느 몫을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가수들한테는 기회의 상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열한 경쟁이 인기를 놓고 이루어지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이제 인공지능이 디지털로 부활시킨 가수가 새로운 곡을 가지고 이제 이 무대에 뛰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활시킨 가수는 특징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가창력에 대한 검증이 끝난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네, 거기다가 또 팬클럽도 있습니다. 탄탄한. 네, 아주 탄탄한 열성 팬클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새로운 곡을 가지고 가수 활동을 재개할 경우에 일종의 이제 경쟁 상황에서 공정하지 않은 거죠. 신인 가수들이 볼 때는 공정하지 않은 그런 우위 환경을 가지고 새로운 곡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동안 어렵게 기획사에서 훈련을 받았던 가수 지망생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열심히 노래해서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국민 전체의 시청 시간이 일정하다고 그럴 때는 이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돌아가신 분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가수 아닌 유명 연예인들이 음원 같은 거 내면 신인 네. 가수들이나 심지어 그냥 인기 있는 기성 가수들도 굉장히 위축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문제점에.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네. 돌아가신 분하고까지 경쟁해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맞아요. 네. 지금 가수의 경우를 들었는데 배우들 같은 경우도 좀 이런 사례들이 있죠. 네,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돌아가신 분인데 최초로 이렇게 디지털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셨던 최초의 배우가 오드리 헵번입니다. 오드리 헵번. 그래서 2013년에 초콜릿 광고에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많이 봤을 텐데 스타워즈의 네. 그 레아 공주 역을 맡으셨던 캐리 피셔 이분도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2016년에 발표된 그 스타워즈 시리즈 이후에는 계속 디지털로 부활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피터 쿠싱이라고 해서 그 스타워즈에 보면은 그 총독 악역을 맡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랜드 모트 타긴 총독 악역을 맡았던 분은 이번에 94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2016년 말에 개발한 그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에서 다시 이분이 나오셨던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아주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 제임스 딘인데 이분은 195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예 나이 많으신 분 외에는. 근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그 파인딩 잭이라는 영화에 베트남 전쟁 영화인데 거기에 다시 출연한다고 이제 감독이 발표했고 그 뒤에 많은 연예인들이 막 대대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이 제임스 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거다. 이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개봉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배우들은 반대를 했군요. 네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대해서 아주 그냥 원색적인 표현인데 죽은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죽은 자 데리고 장난치지 마라. 이런 표현까지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빈 윌리엄스인가요? 그분은 아예 유언을 이렇게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예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초상권, 이미지나 동영상을 가지고 디지털로 부활시키는 거를 이제 금지시킨다. 이런 유언을 남기신 분도 계세요. 좀 앞서가시는 분들이시죠. 그렇군요. 네. 근데 정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네. 고인이 된 사람을 이렇게 디지털 기술로 부활시킨 후에 생존활동을 기반으로 고용활동을 하는 이런 이슈를 다룬 웹사이트까지 이미 있다면서요?
네, 이미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이제 디지털 임플로이먼트 애프터 데스라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디지털 고용의 약자인데 이게 영어 이니셜을 따면 dead예요. 이 DEAD 죽었다는 뜻인데 이게 dead.work WORK라는 사이트가 이미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본 사람이 개설한 사이트 같은데 미국인하고 일본인하고 상대로 해서 한 1000여 명 이상을 놓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살려서 디지털 고용하는 걸 찬성하느냐라는 네. 설문을 그곳에서 1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 거기에 보면 한 76.7%가 반대를 했고요. 반대를 했는데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 한 3분의 1가 반대했네. 그러면 뭐 별 문제가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잠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젊은 사람들은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응답자들은 반대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찬성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사후 디지털 고용을 추진하는 주체가 만약 내가 잘 아는 사람이거나 가족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찬성하겠다 하는 경우는 또 한 70%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환경이 좀 바뀌거나 어느 공론화가 좀 되면 급속도로 물결을 타서 아마 활성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좀 암시하는 사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은 어떠세요? 내 사후에 나를 가지고 고용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비용을 창출할 수 있는. 네. 어떻게 찬성하시겠어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이게 딱 이게 흑백 논리가 되지 않고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라는 거를 배우는데 우리 선배 선조들이 남겼던 많은 것들을 되게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사람들의 지혜나 경험들을 디지털 환경 속에 자꾸 남기거든요. 인터넷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남겼던 것들을 다 없앤다는 거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역사를 없애는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행적이나 이런 걸 다 뭐 부활시켜서 다시 고용시키고 하지 말라고 해도 야 이거를 개인한테 맡길 게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역사 사료인데 이걸 다 공적으로 취급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논란이 좀 있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좀 이게 뭐 사회라는 게 우리나라만 합의돼서는 문제는 아니고요. 인류 사회 전체가 다 디지털로 남아있는 유산, 보통 디지털 유산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없앨 거냐 남겨둘 거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없애고 남겨둘 거냐 하는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과거의 행적을 다 없애자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제 사후에 어떤 사안에 제가 방송 중에 했던 발언들을 다시 틀고 그걸 기억해주고 의미를 되살려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아까 그 거북이 같은 경우에 학습을 통해 아예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뭐 예를 들어 제 음성이나 단어들을 새로 이렇게 창조를 해서 어떤 사안의 의견에 대해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제 의견을. 그렇죠. 우리 김혜민 아나운서가 너무 명사회자라서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김혜민 아나운서를 다시 부활을 시켜서 지금 뭐 이제 AI가 만든 아나운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AI가 만든 아나운서는 대본을 보고 읽는 거지만 이렇게 챗봇이죠. 일종의 김혜민 챗봇을 만들어서 이미지까지 만든 다음에 어느 프로그램에 맡기는 거죠. 저는 그건 싫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서 하는 경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경우가 예를 들어 명의 있잖아요, 명의. 아주 유명한 간이나 암 분야의 유명한 분이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의학적 지식과 또 그분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다른 간 전문 의사보다 이 사람은 독특해서 명의 타이틀을 가졌는데 그런 분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부활시키는 거죠. 부활시키게 되면 이분이 돌아가셔도 그 명의가 있는 곳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하는 게 이제 법적인 보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보통 우리가 휴먼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의 경험을 듣는 걸 많이 하는데 이게 디지털 휴먼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죠. 사람 한 사람이 책으로 바뀌어서 그게 이제 접근할 때 AI 챗봇처럼 홀로그램이나 뭐 이런 아바타로 해서 대화도 가능하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취향이나 어투도 똑같이 하는 형태로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걸 불러올지는 그러니까요.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게 공익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또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수익 문제는 사실은 이게 법이라는 게 대부분 다 살아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경제적 수익에 관해서 세금도 매기고 하는데 만약 이분이 돌아가시면
모든 것들이 이제 상속 문제로 전환이 돼서 유족이나 뭐 법정 후계인한테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유족하고 상속 문제를 다 다루게 되면 되는데요. 많은 경우는 이제 후계자나 이런 상속자가 지정이 안 되는 공공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생기는 수익을 활용하는 그 회사나 개인이 그냥 다 100% 가져가도 되는 거냐. 그렇죠. 아니면 이게 사회에 또 환원을 해야 되는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활용하는 도중에 이미지를 달리해서 그래서 아주 뭐 예를 들면 아까 오드리 헵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드리 헵번을 부활시켰는데 포르노 영화에 부활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죽은 사람에 대한 초상권 명예,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경제적 수익 플러스 법적인 문제까지 얽히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져서 지금 우리나라 5대 로펌들이 다 이 분야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미 법적인 논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로펌 회사들은. 네. 그러면 지금은 관련 분쟁이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 거죠? 명확하게. 뭐 현재로서는 사실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후손이 없는 경우에 어떤 뭐 역사적 이순신 장군을 다르게 묘사를 했다. 그러면 이제 대개 이제 공익소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익소송.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사회의 통상적인 관념하고 반대되는 경우 소송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익소송을 할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 후손이 없는 사람들한테 잊혀졌거나 또 내지는 이게 사자 명예훼손은요, 살아있는 사람의 명예훼손하고 좀 다르게 세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세지가 않기 때문에 대개 이제 돌아가신 분을 놓고 다시 디지털로 부활시켜서 어떤 일을 시키다가 법적인 문제에 걸리면은 대개는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사실은 많이 크죠. 네. 뭐 후손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죠. 네. 자, 오늘 인공지능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짚어볼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유족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가족들이. 그러면 디지털로 부활돼 있는 그 존재를 유족들이 볼 때는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너를 만났다라든지 뭐 그런 경우도 그 7살의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났던 딸을 어머니가 4년 만에 만나서 막 오열하는 장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아까 터틀맨 같은 경우도 그 프로그램을 지켜봤던 어머니하고 형이 그 공연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우는 장면들을 많이 보니까 이제 방송사에서는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밝혔지만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좀 걱정된다. 우리가 흔히 이제 돌아가시는 분 때문에 생기는 남는 사람들의 어떤 그 스트레스 이걸 보통 관리하는 걸 애도유기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애도유기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 보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디지털로 부활했어요. 그러면 그 디지털로 부활한 경우를 자꾸 보게 되잖아요. 자꾸 보게 되면은 일종의 이제 중독 현상도 벌어져서 잘못하면 보통 우리가 PCBD라고 하는데 복합 사별 장애라는 게 생기거든요.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거에 대한 정리를 못해서 남아있는 사람의 현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문제도 사실은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윤리적인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쉽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제 이 말이 뭐냐면 그 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거쳐서 건강하게 이별을 하는 작업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단순히 한 번의 기회로 그리운 사람을 다시 만나서 내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심리적으로 한 4단계 정도의 심리적 변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4단계까지 다 거치면 이제 정상적인 애도 과정이 끝났다고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죽은 사람의 유품을 만지거나 죽은 사람 동영상을 보거나 그렇게 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그 정상적인 애도 과정이 끝나기 전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저는 지금으로서 뭐 아주 오래오래 살 거니까요. 저는 할머니가 될 때까지 아주 오래오래 살 거니까 지금 이 문제는 또 제가 할머니 됐을 때 이게 어떻게 기술과 윤리가 바뀔지 모르니까 저한테 지금 딱 와닿는 건 자동 프로파일링 이 문제예요. 이게 네. 뭐죠? 그 디지털 상에서 이제 많은 정보들을 사람들이 남겨놓잖아요. 특히 요즘에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이었기 때문에 뭐 대화했던 거 뭐 이런 사진, 동영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 검색해서 그 사람에 관한 이제 프로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히 종이 형태의 프로파일이 아니라 아까 이제 잠깐 나왔지만 퍼틀맨처럼 디지털 복제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 디지털 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마인드 복제, 좀 약간 어려운 말을 쓰면 디지털 페르소나라고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사람에 관한 인격체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당사자가 죽기 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어디 있다 알려주면은 이제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 증손자가 나랑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거 디지털 페르소나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 놓고 죽으면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태어난 이제 증손자나 고손자가 자기의 고조 증조 할아버지랑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 너무 욕심 아닙니까? 뭘 죽은 이후에 중손자랑까지 대화하고 싶어해요. 네, 이게 상당히 많은 게 이게 이터미라는 이제 회사가 미국에 있어요. 네. 거기에 보통 전체를 다 만드는데 한 2억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부분만 만드는데 한 4천, 5천만 원 드는데 2억 정도 되는 거에 신청한 사람이 보통 400명이 넘어요, 이미. 네, 자기 거 디지털 페르소나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는 생물학적으로 죽어도 디지털로 부활해서 자기 후손들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일종의 이제 디지털 가상현실의 디지털 유언장에 대한 구현.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역사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휴먼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남긴 역사적인 가치를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니까 뭐 안 보면 되는 거지 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냐 또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욕망을 기술이 다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갈수록 더 그렇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상상했던 것들이 네. 지금 이제 실제로 구현하는 상태가 되니까요. 이 설마 그런 일이 오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디지털에서 보통 그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인간의 컨트롤을 받지 않고 스스로 진화해서 그냥 사람과 상관없이 특히 인공지능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초인공지능이 나타나는 거가 이제 레이즈 커즈웨일 같은 경우는 한 2045년으로 봤는데 그게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예측한 건데 2045년이 아니라 2040년쯤 되면 내지는 35년쯤 되면 그 현상이 벌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건 가봐야 되는 거라 어떻게 네. 뭐 미래 일을 다 예측을 하겠습니까? 이거 뭐 교수님 혼자 고민해선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교수님처럼. 고민한다고 네. 아니 교수님 같은 많은 기술을 아는 학자들과 학자들이 기술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윤리까지 동시에 함께 고민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그 고민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실천하는 게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네, 보통 윤리는 이제 인문사회학자인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법학이나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는 이제 IT를 하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범죄나 이런 걸 보면서 약간 마음속에 한켠에 내가 IT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회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은 이제 그 보상하는 차원에서 윤리를 사실 해왔거든요. 네. 뭐 사실은 윤리한 지가 한 25년, 30년 거의 같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발전을 같이 보면서 윤리를 하다 보니까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이제 이게 정말 공자할 맹자할 얘기가 아니라 윤리가 이건 정말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항목이 됐다는 거 오늘 말씀 나누면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관련된 거. 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 뭐 아니면 방안 한 가지만 좀 찝어주신다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사람이 살 때 죽음을 눈앞에 두고 현재를 바라보면 지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디지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돌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계정, 여러분들의 SNS, 여러분들이 PC나 뭐 핸드폰 속에 감춰놓은 정보들이
갑자기 이제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을 잃어버리면 이게 법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가족들이 접근해서 그거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돌아가신 분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디지털 페르소나 만드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프로파일링해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나 디지털 정보나 사진이나 동영상은 지금 현재의 기분에서 가치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게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당장 죽을 경우에 내 계정이나 남겼던 정보들이 어떤 효과를 끼칠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르게 표현하면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면 이제 아예 정리를 해서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런 데이터들이나 이런 정보들은 사회에서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정보를 해두시는 게 좋겠고 자, 이거는 내가 프라이버시와 연관된 거고 이게 발각이 되면 우리 가족에도 문제가 생기겠다. 그러면 그건 당장 지우셔서 미리 뭐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살아있을 때 유서를 만드시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저는 디지털 유서 작업을 항상 해야 된다. 진짜 그렇네요. 네, 내가 죽은 다음에 이 계정,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은 기념 계정 관리자라고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누가 계정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렇네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이제 죽은 사람의 계정들이 카카오나 네이버나 페이스북에 엄청나게 많아질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대비하고 좀 정리하는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우리들은 우리의 개인정보나 디지털 정보, 프라이버시 정보에 대해서 평소에도 정리를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20대 중반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썼거든요. 근데 그걸 작년에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자료가 될 만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역사적 사료 아닌가요? 전혀 아니고 보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내일 죽었는데 제 남편이나 제 아들 딸들이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부끄러워서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법적으로 어떤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가까운 뭐 직계 가족이라도 계정을 오픈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미 독일이라든지 미국에서 소송을 통해서 그게 번복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네, 뭐 아버지가 우리 자식 거 정리하고 싶은데 좀 오픈해달라고 그러면은 법적으로 그거 허가 받으면 다 열거든요. 네. 미국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그 계정을 열고 나서 바람 피웠던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사용해서 그 어떤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유산을 좀 더 많이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이거는 감춰진 게 드러나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평소에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물론 제 일기에 뭐 그런 폭탄 내용이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만. 설마 그러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일기장 그냥 아날로그 같은 일기장을 버렸지만 저도 진짜 오늘 이 인터뷰를 계기로 좀 살펴봐야겠네요. 누군가가 보면 안 되는 내용들은 여러분 그냥 바로바로 지우시길 바랍니다. 하드 정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조금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이게 단지 무겁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 너무 우리 일상 가운데 들어온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알게 됐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여자대학교 김명주 교수와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